그 나라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하버드 교수가 남긴 이 충격 발언에 국제정치학과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32년 연구, 117개국 분석, 예측 정확도 98%. 그 어떤 강대국도 예외 없이 이론 안에 들어갔지만 단 하나, 오직 한 나라만 모든 지표가 이론적 한계선 밖으로 튀어오르며 학계가 말하는 예측 가능 영역 자체를 부정해버렸죠. 그런데 말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비웃었습니다. 특수성이나 기적,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 나라를 향한 모든 분석을 조롱했죠. 그러나 단 3일 후 재검증 과정에서 더 큰 공모가 드러납니다. 그 나라는 패턴이 없는 게 아니라 모든 패턴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유일한 국가였던 겁니다. 이제 세계가 대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미래의 기준은 과연 여전히 서구입니까? 아니면 한국입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30년 연구가 틀렸다고 말하는 교수를 본 적 있으십니까? 그 한마디가 강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그날 목격했습니다. 하버드 국제정치학 강의장 수백 명이 숨죽인 공간에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사 로웰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그저 학점을 채우러 들어간 수업이었습니다. 세계문화통합이론, 알렉산더 베른하임 교수의 마지막 강의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쓴 두 단어를 본 순간 알았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강의가 아니라는 걸요. 설명적 한계. 그리고 교수님은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 이론은 단 한 나라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캠브리지의 가을 햇살이 강의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고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자리를 채워가고 있었어요. 뒷자리에 앉으며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큰 기대는 없었어요. 세계문화통합이론이라는 과목. 이름만 들어도 딱딱하고 지루할 것 같았지만 친구가 말했었죠. 엘리사, 이 수업은 꼭 들어야 해. 베른하임 교수님의 마지막 강의라고. 하버드에서 30년 넘게 가르치신 전설 같은 분이래. 강의 시작 10분 전 강의실은 이미 만석이었습니다. 심지어 복도에 서서 듣겠다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모인 학생들이었죠. 아시아, 유럽, 남미, 아프리카 모두가 이 마지막 강의를 듣기 위해 몰려든 겁니다. 옆자리에 앉은 일본인 학생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베른하임 교수님은 세계문화통합이론의 창시자예요. 그분이 만든 이론으로 수십 개국의 문화 갈등을 해결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반신반의했죠. 이론이 뭐 그리 대단할까 싶었어요. 정각 오전 9시 강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순간 모든 소음이 멈췄어요. 알렉산더 베른하임 교수님이 천천히 들어오셨죠. 이른이 넘으셨을 텐데 걸음걸이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회색 양복에 검은색 넥타이, 손에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교수님은 강단에 서서 천천히 강의실을 둘러보셨습니다. 200명의 시선이 한 분에게 집중되는 순간이었죠.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누군가 숨 쉬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교수님은 말없이 칠판 앞으로 걸어가셨어요. 분필을 집어드시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글씨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설명적 한계, 그 두 단어를 칠판 한가운데 크게 쓰신 후 교수님은 분필을 내려놓고 돌아서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의실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죠.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강의라는 말에 강의실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32년 전 29의 나이로 이 하버드에 왔습니다. 그때부터 단 하나의 질문에 매달려왔죠. 인류의 문화는 통합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100개가 넘는 나라를 다녔고
1000권이 넘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이론을 완성했죠. 세계 문화 통합 이론. 이 이론은 어떤 문화든 어떤 국가든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시고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가을 햇살이 교수님의 은발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교수님이 다시 입을 여셨어요. 단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제 모든 이론을, 제 모든 연구를, 제 32년의 확신을 산산조각 낸 나라 말이죠. 강의실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학생이 연필을 떨어뜨렸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노트북에서 손을 떼고 교수님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하버드에서 30년 넘게 가르치신 석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론의 창시자가 자신의 이론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그냥 겸손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교수님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교수님은 다시 칠판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설명적 한계라는 단어 아래 천천히 문장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 그 문장을 쓰는 교수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수님이 돌아서서 말씀하셨죠. 학문을 한다는 것은 세상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패턴을 찾고 법칙을 발견하고 이론을 세우는 일이죠. 그런데 만약 그 모든 것을 거부하는 존재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거부라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네요. 그냥 초월해버리는 겁니다. 모든 설명의 경계를 넘어서 버리는 거죠. 강의실 곳곳에서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교수님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옆자리 일본인 학생은 두 손을 꽉 쥐고 있었고 앞자리 학생들은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있었죠.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교수님은 서류 가방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내셨어요. 이건 제가 20년 전부터 써온 연구 노트입니다. 교수님이 노트를 들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죠. 이 안에는 제가 방문한 117개국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각 나라의 문화, 경제, 정치, 사회 시스템 모든 것을 분석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모든 나라가 제 이론의 틀 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브라질도, 인도도 모두 설명 가능했어요. 패턴이 있었고 예측 가능했습니다. 교수님은 노트를 천천히 넘기셨어요. 그런데 교수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단 한 나라만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뭔가 놓쳤다고 생각했어요.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분석이 잘못됐거나 그래서 다시 연구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5번, 10번.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죠. 이건 제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가 이론의 경계 밖에 있다는 걸 말입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어느 나라길래? 세계적인 석학의 이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어디길래? 주변 학생들도 모두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강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어요. 교수님은 다시 칠판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분필을 집어드시고 설명적 한계라는 단어 옆에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글씨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교수님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분필이 칠판에 닿는 소리만 들렸죠. 그리고 마침내 교수님이 쓴 단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 그 네 글자가 칠판에 또렷하게 새겨진 순간 강의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놀란 듯 소리를 냈고 누군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옆자리 일본인 학생은 눈을 크게 뜨고 칠판을 바라보고 있었죠. 한국이라고요? 입 밖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어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일 줄 알았어요. 아니면 유럽의 어느 오래된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이라니. 물론 한국이 요즘 잘 나가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K-팝도 유명하고 드라마도 재밌고 그런데 그게 학문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수준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교수님은 천천히 돌아서서 학생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의아해 하실 겁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한국이 왜 특별하냐고, K-팝 잘하는 나라 아니냐고, 반도체 잘 만드는 나라 아니냐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그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숨어 있습니다.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았어요.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제 마지막 강의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왜 한국이 제 이론을 무너뜨렸는지, 왜 한국이 설명적 한계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이죠. 교수님이 다시 칠판을 가리키셨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세 글자가 강의실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늘 이 강의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같은 결론에 도달하실 겁니다. 한국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의 증명이라는 것을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강의는 그냥 학점 채우는 수업이 아니라는 걸요.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고 교수님만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이야기. 그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질 예정이었죠. 강의실 조명이 천천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작은 소리로 숨을 들이켰고 앞쪽 스크린이 밝아지며 빛을 내뿜었어요. 교수님은 리모컨을 들고 천천히 강단 옆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제가 20년간 숨겨왔던 연구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죠. 처음엔 학계에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오래된 한지에 쓰인 한자들이었어요. 글씨가 흐릿했지만 뭔가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죠. 이것은 조선시대 예언서의 한 구절입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정확한 연대는 500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한자 옆에 영어 번역이 나타났습니다. 동쪽의 나라가 큰 고난을 겪은 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크게 번영할 것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묘한 전율이 느껴졌어요. 교수님은 다음 이미지로 넘어가셨습니다. 이번엔 일본어로 된 낡은 문서였어요. 이것은 일본의 저명한 예언가 노무라 시게루가 1940년대에 쓴 예언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는 한반도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정확히 2025년에서 2026년 사이라고 명시했죠. 영어 번역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중심이 되어 평화와 번영을 이끌 것이다. 강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옆자리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25년이면 바로 올해잖아요. 맞습니다. 교수님이 대답하셨죠.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말이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500년 전 예언과 80년 전 예언이 같은 시기를 가리키고 있다는 게 우연일까요? 교수님은 강단 앞으로 걸어오셨어요. 처음 이 예언들을 접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2005년 가을이었죠. 하버드 도서관 동양학 자료실에서였어요. 당시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미신이라고 생각했죠. 학자로서 예언 같은 걸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에 걸렸습니다. 왜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예언이 같은 나라, 같은 시기를 말하고 있을까? 스크린에 새로운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교수님이 젊었을 때 모습이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죠. 한국 어느 도서관에서 찍은 사진 같았어요. 2008년 처음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언을 확인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문화연구 차원이었죠. 하지만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시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공항부터 놀라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들었지만 직접 보니 그 이상이었어요.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최첨단 시설들. 그런데 놀라운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었어요. 뭔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느껴졌죠. 스크린에 서울거리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오래된 한옥과 현대식 빌딩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인사동 근처였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죠. 600년 된 고궁 옆에 최신식 빌딩이 서 있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아니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예언서의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과거와 미래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땅, 정확히 그 모습이었죠. 강의실 학생들이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숨죽이고 교수님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발전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기술이 발달한 나라라고요. 하지만 며칠을 머물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발전이 아니라는 걸요. 뭔가 본질적으로 다른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며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2025년 현재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나온 건 정상회담 장면이었죠. 한국 대표단이 당당하게 발언하는 모습이었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2025년 정상회담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조용히 듣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주요 의제를 제시하고 해결책을 제안하고 실제로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어요. 우주 발사체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 장면이었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원조를 받던 나라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는 우주개발 클럽의 당당한 일원이 되었어요. 이게 예언이 말한 변화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반도체 공장의 모습, 인공지능 연구소, 바이오 기업들, 화면이 빠르게 전환되며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수님은 다음 장면에서 영상을 멈추셨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태블릿으로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 장면이 제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강해지면서도 약자를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돌아보고 있었어요.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주는 나라가 되었고 그 과정을 기억하며 더 진심으로 돕고 있었습니다. 예언서가 말한 번영의 진짜 의미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노트에 빠르게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교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놓칠 수 없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교수님이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스크린에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60년간 한국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였어요. 1인당 국민소득, 수출액, 기술 특허수, 문화, 콘텐츠 수출 모든 지표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죠. 이 곡선을 보십시오. 정상적인 성장 곡선이 아닙니다. 기하급수적 상승이에요. 경제학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속도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그래프의 한 지점을 확대하셨어요. 2020년대 초반부터 곡선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예언이 말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2025년, 2026년 한국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합니다. 앞자리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런데 예언이 맞는다는 걸 어떻게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합리적인 질문이었죠.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우연이 겹칠 수 있을까요? 시기의 일치, 내용의 일치, 그리고 무엇보다 현실의 증거들이요. 교수님은 다시 스크린으로 시선을 돌리셨어요. 제가 20년간 연구하며 발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독특한 패턴이 있어요.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졌습니다. 전쟁 후 경제, 기적, 금융위기 후 기술 도약, 팬데믹 후 문화 확산, 매번 무너질 것 같았지만 오히려 더 높이 올라섰죠. 강의실이 다시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강단 앞으로 걸어오셨어요.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교수님이 물으셨죠. 왜 제가 한국을 설명적 한계라고 부르는지. 이건 단순히 잘 사는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500년 전부터 예언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변화의 중심에 있는 나라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예언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교수님이 보여준 증거들, 그래프들, 영상들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었어요. 교수님이 다시 리모컨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예언이 말한 겨울 후의 봄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스크린의 숫자 하나가 크게 떠올랐어요. $82.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작은 숫자였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죠. 1960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입니다. $82.
당시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 모두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죠.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에는 이 숫자가 얼마나 작은지 실감하지 못하실 겁니다. 비교를 해보죠. 같은 해 미국은 3,000달러, 일본은 470달러였어요. 한국은 일본의 6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보다도 가난했죠. 스크린이 바뀌며 흑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1960년대 부산의 모습이었어요. 판자촌이 산비탈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아이들은 맨발로 지늘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의 옷은 남루했고 집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를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어요. 이것이 당시 한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전쟁의 폐허, 절대적 빈곤. 그 누구도 이 나라의 미래를 낙관하지 않았어요. 노트에 82달러라고 적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다시 리모컨을 누르셨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숫자가 떠올랐죠. 35,000달러. 그리고 옆에 작은 글씨로 세계 12위 경제, 강국 2020년 기준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60년 만에 40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최빈국에서 선진국 대열로 올라섰죠.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2020년 부산의 야경이었어요. 화려한 불빛들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고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같은 도시입니다. 교수님이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놓으며 말씀하셨어요. 60년의 시간 차이, 하지만 마치 다른 행성처럼 보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앞자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놀라움과 의아함이 섞인 표정들이었죠. 교수님은 잠시 기다리셨다가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경제발전 이론이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해온 분야죠. 이 이론에 따르면 국가의 경제 성장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자본 축적, 기술 이전, 교육 수준 향상, 제도 개선, 이런 요소들이 단계적으로 작동하며 보통 100년에서 150년이 걸립니다. 교수님이 칠판으로 걸어가셨어요. 분필을 들고 간단한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경제 성장 곡선입니다. 완만한 상승 곡선이 그려졌죠. 하지만 한국은 교수님이 다른 색 분필로 가파른 직선을 그으셨어요. 이렇습니다. 거의 수직에 가까운 선이었습니다. 이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속도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강의실 중간쯤에서 손이 올라갔어요. 일본인 학생이었죠.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그 학생이 일어섰어요. 미나코라는 이름표가 보였습니다. 도쿄대학에서 온 교환학생 같았죠. 그녀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한국의 성장이 완전히 독자적이었다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나코는 계속 말했어요. 1960년대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상당한 경제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보여주었죠. 1965년 한일협정으로 3억 달러의 무상 원조와 2억 달러의 차관이 제공되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경제의 초석이 되었다고 일본 학계에서는 분석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그런 원조가 있었죠. 미나코는 자신감을 얻은 듯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일본 기업들의 기술 이전도 있었습니다. 제조업 노하우, 경영 방식, 품질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한국의 산업화에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교수님은 여전히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미나코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죠. 또한 통계 자체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통계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성장률이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요? 그녀가 앉았습니다. 주변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천천히 강단 앞으로 걸어오셨습니다. 매우 좋은 반론입니다. 교수님이 평온하게 말씀하셨죠. 실제로 제가 처음 한국을 연구할 때도 같은 의문을 가졌어요.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모든 통계를, 모든 자료를, 여러 국제기구의 데이터를 교차 검증했죠.
결론은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통계는 정확했습니다. 오히려 보수적으로 잡은 면도 있었어요.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데이터였어요. 모두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죠. 원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죠. 물론 일본에 원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같은 시기 더 많은 원조를 받은 나라들이 많았어요. 필리핀은 미국으로부터, 베트남도, 태국도, 하지만 그 나라들은 한국만큼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여러 나라의 성장 곡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원조액 대비 성장률입니다. 한국은 받은 원조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성장을 이뤘어요. 이건 원조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활용한 능력의 문제입니다. 미나코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의연하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기술 이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은 받았지만 그것을 소화하고 발전시킨 건 한국의 몫이었어요. 일본에서 배운 기술을 단순히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선하고 혁신하고 결국엔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좋은 예죠. 처음엔 일본 기술을 배웠지만 이제는 한국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스크린에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죠. 미나코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교수님은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자료를 띄우셨죠. 화면에는 교육 투자 비율이 나타났습니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의 교육 투자 추이였어요. 가난했지만 교육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국내 총생산 대비 교육 투자 비율이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먹을 것도 부족한 상황에서 학교를 짓고 선생님을 늘렸습니다. 이게 원조로 가능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그 나라 사람들의 선택이었어요. 교수님이 칠판을 가리키셨습니다. 경제 성장에는 여러 요소가 필요합니다. 자본, 기술, 제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무엇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지. 한국은 교육에 모든 걸 걸었어요. 부모들은 자식 교육을 위해 무엇이든 했습니다. 이게 진짜 성장의 원동력이었죠. 미나코가 다리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옆에서 보면 알 수 있었어요. 그녀는 멋쩍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입을 열지 못했죠. 교수님의 데이터와 논리 앞에서 더 이상 반론할 근거가 없었던 겁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6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100년이 걸릴 일을 반도 안 되는 시간에 해냈어요. 이건 기적이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차라리 설명 불가능하다고 해야 맞죠. 그래서 제 이론이 무너진 겁니다.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해도 한국의 성장 속도는 계산이 안 나옵니다. 강의실이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미나코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노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다리도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교수님과 스크린을 번갈아 보며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죠. 교수님이 물 한 모금을 마시시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이제 예언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강자에게 굴하지 않는다. 교수님이 칠판에 그 문장을 쓰셨어요. 예언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정확히는 강한 자 앞에서도 허리를 굽히지 않으리라. 처음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한국의 역사를 보니 알겠더군요. 이건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그들의 본질이었습니다.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교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놓칠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스크린에 오래된 사진이 떠올랐어요. 1919년 3.1 운동 장면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태극기를 들고 있었죠.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1919년 3월 1일 한국인들이 일어섰습니다. 당시 일본은 세계 5대 강국 중 하나였어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제국이었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맨손으로 저항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기도 없이, 군대도 없이, 그저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일본 군경이 총을 겨누고 칼을 휘둘렀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15,0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운동은 계속되었죠. 전국 방방곡곡에서 해외에서까지 강의실이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교수님이 직접 조사한 자료였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의 기록이었죠. 한국의 독립운동 기록입니다. 교수님이 숫자를 가리키셨어요. 23,000건이 넘습니다. 공식적으로 기록된 저항운동만 이 정도예요.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35년 동안 단 하루도 저항이 멈춘 적이 없었어요. 손이 떨리며 노트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23,000건, 35년 하루도 쉬지 않은 저항,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제가 비교 연구를 해봤습니다. 같은 시기 다른 식민지 국가들과 비교했죠. 인도는 인구가 한국의 10배가 넘었지만 저항운동 건수는 한국의 절반 수준이었어요. 베트남도, 필리핀도,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만큼 지속적이고 격렬하게 저항한 나라는 없었어요. 교수님이 새로운 이미지를 띄우셨습니다. 한글 교과서였어요. 낡고 해진 책이었죠. 일제가 한글을 금지했을 때도 사람들은 몰래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체포되면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하는 걸 알면서도 했습니다. 언어를 지키는 것, 문화를 지키는 것, 이게 저항이었어요. 무기 없는 전쟁이었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단순히 독립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존엄을 지키려 했던 겁니다. 강자 앞에서도 절대 무릎 꿇지 않겠다는 의지, 그게 35년 내내 이어졌던 거죠. 교수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DNA입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정신,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절실함이요. 스크린이 바뀌며 현대로 넘어왔습니다. 2018년 한미 정상회담 장면이었어요. 워싱턴의 한 회의실, 양국 대표단이 마주 앉아 있었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참관했던 회의입니다. 당시 저는 고문 자격으로 배석했었어요. 그날 본 광경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미국 대표단은 당연히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이니까요. 협상이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죠. 그런데 한국 대표단의 반응은 달랐어요. 정중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양보할 수 없는 선이 명확했죠. 강의실 학생들이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있었습니다. 모두 교수님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한 장면이 기억납니다. 미국 측 협상 대표가 압박을 가했어요. 목소리를 높이며 이건 미국의 국익에 관한 문제라고 했죠. 보통 국가들은 이 지점에서 물러섭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한국 대표는 교수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국익이라면 이것은 한국의 생존입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협상이 아니라 선언이었죠. 미국 대표단이 당황하는 게 보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 앞에서 생존을 이야기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대단한 용기인지 느껴졌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결국 협상은 한국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미국이 양보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미국 측 한 고문이 제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절대 굽히지 않는군요. 교수님이 스크린을 바꾸셨어요. 이번엔 2019년 한일 무역 분쟁 자료였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내용이 화면에 떠올랐죠.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의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의 필수적인 소재들이었어요. 한국 경제의 핵심을 겨냥한 조치였죠. 당시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했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한국이 일본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대체 공급처를 찾기 어렵고
자체 개발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했죠. 일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몇 달 안에 한국이 손을 들 거라고요. 하지만 교수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한국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굴복하는 대신 도전을 선택했어요. 정부와 기업이 총력을 기울여 국산화에 나섰죠. 불가능하다던 기술 개발을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해냈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든 거예요. 스크린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소재 국산화율 추이였어요. 급격하게 상승하는 곡선이 보였죠. 교수님이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2021년 기준 핵심 소재의 국산화율이 80%를 넘어섰어요. 일본 의존도는 5% 미만으로 떨어졌죠. 일본의 규제가 오히려 한국의 기술 독립을 앞당긴 겁니다. 노트에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기술 독립, 2년 만에 80%. 교수님의 말씀이 이어졌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도 DNA입니다. 강자가 압박하면 더 강해지는 정신, 위기가 오면 오히려 결속하는 문화. 3.1 운동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본질이죠. 교수님이 칠판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분필을 들고 큰 글씨로 쓰기 시작하셨어요.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 그 5글자가 칠판에 새겨졌죠. 여러분, 이 마음이 한국인의 뿌리입니다. 교수님이 돌아서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어느 나라 국민이든 자기 나라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이들은 실제로 나라가 사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35년간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그 경험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게 3대 4대를 거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다들 일어섭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죠.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 장면이었어요. 시민들이 줄을 서서 자신의 금반지를, 목걸이를, 혼수품까지 내놓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죠. 1997년 금융위기 때입니다. 나라 경제가 무너질 위기였어요. 그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았습니다. 350만 명이 참여했고 225톤의 금이 모였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기꺼이 내놓는 사람들,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단순한 애국심일까요? 아니었어요. 이건 생존 본능에 가까운 거였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개인도 없다는 걸 뼈저리게 아는 사람들이었죠. 교수님이 다시 칠판을 가리키셨어요.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글씨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최악의 위치에 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중국과 러시아, 일본 사이에 끼어 있죠. 역사적으로 수없이 침략당했고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보통 국가라면 이런 환경에서 생존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한국은 살아남았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어요.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강해졌어요. 위기가 올 때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전쟁 후에는 경제 기적을, 독재 후에는 민주화를, 금융위기 후에는 기술 혁신을, 팬데믹 후에는 문화 확산을, 매번 위기를 기회로 바꿨죠. 이것이 한국의 DNA입니다. 교수님이 강단을 천천히 오가며 말씀하셨어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저항 정신, 강자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의지, 나라를 지키려는 절실함. 이 모든 게 현대 한국인들에게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앞에서도 당당하고 일본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위기가 와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겁니다. 강의실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교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지고 있었죠.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DNA, 저항 정신,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 위기를 기회로, 그 단어들이 서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이 왜 설명 불가능한 존재인지, 단순히 경제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정신의 문제였고 역사가 만든 본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한국이 특별한 이유였죠. 교수님이 칠판에 새로운 문장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약자를 품는다. 그 4글자가 또렷하게 새겨졌습니다.
예언서의 또 다른 구절입니다. 교수님이 돌아서서 말씀하셨죠. 강한 자에게는 당당하되 약한 자에게는 따뜻하리라. 처음엔 이게 모순처럼 들렸어요. 어떻게 동시에 가능할까? 하지만 한국을 보니 이해가 되더군요. 스크린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세계 원조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였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2010년 한국은 공식적으로 원조 공여국이 되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했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특별한지 아십니까? 교수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원조를 받던 나라가 주는 나라가 된 건 인류 역사상 한국이 유일합니다.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일하다는 단어에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은 120억 달러가 넘는 원조를 받았어요. 미국, 유럽, 일본, 세계은행, 수많은 나라와 기관이 도왔죠. 그런데 2020년 기준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제공한 원조는 25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받은 걸 기억하고 갚고 있는 거예요. 노트에 빠르게 적었습니다. 세계 유일 받은 것을 갚는 나라, 손이 저절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리모컨을 누르셨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한 할머니가 좁은 방에 앉아 계셨어요. 8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자막이 떠올랐어요. 부산 영도구 김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1950년 6월이었어요. 전쟁이 나자 서울을 떠났죠. 할머니가 천천히 이야기하셨어요.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냥 살려고 내려왔어요. 부산 판자촌에 도착했을 때는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었죠.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때 외국인들이 왔어요.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 밀가루를 주고 옥수수를 주고 담요를 줬습니다. 그 도움으로 살았어요. 아이들이 굶지 않을 수 있었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잊겠어요.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할머니의 가족 사진이 나타났어요. 세 자녀가 학사모를 쓰고 있는 졸업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먹을 것도 없었지만 아이들 교육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큰아들은 서울대학교, 둘째 딸은 연세대학교, 막내 아들은 고려대학교를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사회에서 일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받은 만큼 돌려주라고 가르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던 어머니,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자식들에게 전한 가르침,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든 힘이었구나 싶었죠. 영상이 끝나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작게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같은 분들이 수백만 명입니다. 모두 받은 도움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잘 살게 되자 다른 나라를 돕기 시작한 겁니다. 의무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죠. 이게 예언이 말한 약자를 품는다의 진짜 의미입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장면이 나타났어요. 베트남의 한 공장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곳이었죠.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2018년 제가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공장을 둘러봤어요. 놀라운 광경이었죠. 단순히 값싼 노동력을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현지 직원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관리자로 키우고 복지에 투자하고 있었어요. 한 베트남 노동자의 인터뷰가 재생되었습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은 우리를 그냥 일꾼으로만 봅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 기업은 달랐어요. 기술을 가르쳐주고 승진 기회도 줍니다. 아이들 교육비도 지원해주죠. 제 동생이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한국 회사 장학금으로요. 그의 눈빛에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에서 단순히 돈을 벌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현지 사회를 발전시키고 있어요.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원하고 기술교육센터를 만들죠. 자신들이 받았던 도움을 기억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나라 기업들과 다른 점이에요. 스크린에 아프리카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료봉사단이 마을을 방문한 모습이었어요.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2020년 제가 탄자니아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한국의 의료봉사단을 만났어요. 더운 날씨에도 쉬지 않고 진료하고 있었죠. 그런데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영상에서 한 젊은 한국인 의사가 아프리카 어린이를 진료하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가족을 대하듯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제가 그 의사에게 물었어요. 왜 이 일을 하느냐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들은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돕고 있었어요. 받았던 은혜를 갚는 것. 그게 한국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죠. 교수님의 말씀이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의 봉사단원들은 현지인들을 진짜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문화를 존중하고 언어를 배우고 함께 살아가려 하죠. 시혜가 아니라 연대를 추구하는 겁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일본인 남성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야마구치 켄스케라는 자막이 떠올랐죠.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2015년 저는 매우 특별한 사례를 접했어요. 일본의 유명 배우였던 야마구치 켄스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스캔들로 모든 걸 잃었죠. 20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야마구치가 직접 인터뷰하는 모습이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한국의 한절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강원도 산속 깊은 곳이었죠. 도신 스님을 만났어요. 스님은 제가 일본인이라는 걸 아시면서도 아무 편견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야마구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개월간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야마구치가 계속 말했어요. 새벽 예불, 산책, 명상, 차 한 잔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차 평화를 찾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일본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오히려 더 배려해 주셨죠. 한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야마구치가 말했어요. 어느 날 한국 할머니 한 분이 제게 김치를 주셨어요. 입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먹어보라고 하시며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할머니의 아버지가 일제강점기에 돌아가셨다는 걸요. 그런데도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신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진정한 용서와 배려가 무엇인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넓었을까. 개인적 아픔이 있었을 텐데도 일본인 청년을 차별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한 것. 이게 한국인의 마음이구나 싶었어요. 영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야마구치가 저를 떠난 후 무엇을 했는지 보여주고 있었죠. 2017년 야마구치는 서울에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한일문화교류 재단을 설립한 겁니다. 양국의 청소년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예술가들의 교류를 지원하고 무엇보다 한국의 고아원과 일본의 고아원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마음의 달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영상에서 야마구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배려의 문화입니다. 겉으로는 빨리빨리 문화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배려가 있어요. 약자를 돌아보고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하고 과거의 적도 용서하는 마음. 이게 한국의 진짜 힘입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강의실이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많은 학생들이 눈을 붉히고 있었죠. 앞자리 학생은 눈물을 닦고 있었고 옆자리 학생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도 잠시 말을 멈추시고 물을 마셨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죠. 교수님이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의 특별함입니다. 강자에게는 당당하지만 약자에게는 따뜻해요. 이게 모순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자신이 약했던 경험을 기억하기 때문에 약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강자의 횡포를 경험했기 때문에 강자 앞에서 굴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교수님이 칠판을 가리키셨어요. 이런 행동들이 오히려 한국의 국가력을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베트남에서 존경받는 한국 기업, 아프리카에서 감사받는 한국 봉사단, 일본에서도 인정받는 한국의 관용. 이 모든 게 소프트 파워가 되어 돌아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마음으로 세계를 얻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원조를 전략적으로 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정치적 영향력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위해 돕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진심으로 돕고 있어요. 그래서 더 큰 신뢰를 얻고 더 깊은 유대를 만들고 결국 더 강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에게 전해지고 그게 국가력이 되는 거죠. 한국만큼 이걸 눈에 띄게 보여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어요. 받은 도움을 기억하고 약자를 배려하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강해지는 나라, 이게 예언이 말한 약자를 품는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죠.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제 가장 재미있는 부분으로 넘어간다면서 예언은 동아시아의 중심이라 했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그 문장을 쓰셨어요. 문화의 중심 말입니다.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닌 문화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된다는 예언이었어요. 처음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벌어진 일들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스크린에 넷플릭스 로고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아시죠?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영화와 드라마를 보는 곳입니다. 미국 회사죠. 할리우드의 본거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올해 6월 넷플릭스가 특별한 애니메이션을 공개했습니다. 화면에 K-팝 데몬 헌터스 포스터가 나타났어요. 알록달록한 색깔의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보였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죠. K-팝 데몬 헌터스, 2025년 6월 20일 공개된 미국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애니메이션의 주제가 뭘까요? K-팝입니다. 교수님이 답을 말씀하셨어요. 한국 아이돌 그룹 이야기예요. 한국 음악으로 악마를 물리친다는 내용이죠. 미국이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한국 문화가 주제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애니메이션 배경음악이 전부 한국 음악이에요. K-팝으로만 구성되어 있죠. 강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미국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한국 문화 이야기를 만든 겁니다. 한국 음악을 배경으로 깔고요. 이게 왜 대단한지 아십니까?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다가 설명하셨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1980년대에는 미국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미국 음악, 미국 드라마 모두가 미국 것을 봤죠.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 영화를 보고 미국 음악을 들었습니다. 문화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흘러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미국이 한국 문화를 소재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미국 아이들이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식을 먹습니다. 문화의 흐름이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이것을 문화 종속의 역전이라고 합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과거에는 한국이 미국 문화에 종속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미국이 한국 문화를 배우고 따라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문화는 보통 강대국에서 약소국으로 흘러갑니다. 로마 제국이 그랬고 대영 제국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죠. 하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나 군사력으로는 미국보다 작은데 문화로는 미국을 역전시킨 겁니다. 이게 예언이 말한 동아시아의 중심입니다. 스크린이 바뀌며 축구 경기장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경기였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죠. 손흥민 선수 아시죠? 한국의 축구 스타입니다. 이번에 미국 프로축구 리그에 진출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미국 경기장 수만 명의 관중이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응원하고 있었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아시아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경기장을 가득 메우고 응원합니다. 미국 본토에서 아시아 선수가 이런 인기를 얻은 건 처음입니다.
화면에 관중 인터뷰가 나왔어요. 한 미국인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부터 어린 딸까지 모두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닙니다. 겸손하고 열심히 하고 팀을 위해 헌신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롤모델입니다. 어린 딸이 손흥민 사인볼을 꼭 안고 있었어요. 스포츠는 특별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더 강력한 소프트 파워예요. 손흥민이 미국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단순히 축구 실력만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실함, 겸손함, 팀워크, 이게 미국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강의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모두 공감하는 표정이었어요.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현상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공항 장면이 나타났죠. 젊은 일본인들이 캐리어를 끌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일본 연습생들입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젊은이들이죠. 과거에는 한국 연습생들이 일본에 가서 배웠습니다.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일본이 아시아 연예계의 중심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예요. 영상에서 한 일본인 소녀가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17살쯤 되어 보였어요. 일본에서는 꿈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K-팝의 체계적인 훈련, 글로벌한 기회, 이런 걸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왔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연습하지만 행복합니다. 여기서는 꿈을 이룰 수 있으니까요. 화면이 바뀌며 연습실 장면이 나왔어요. 한국인 트레이너가 일본인 연습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춤 동작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지도하고 있었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가르쳤는데 이제는 한국이 일본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예언이 말한 동아시아의 중심입니다. 교수님이 칠판을 가리키셨어요. 정치적 중심이나 경제적 중심이 아니라 문화적 중심이에요. 주변국 젊은이들이 한국을 동경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따라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영향력이죠. 노트에 적었습니다. 문화 역전, 동아시아 중심, 젊은이들의 선택. 손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군사력으로 지배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경제력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이제는 문화로 마음을 얻는 시대입니다. 한국이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죠. 미국 애니메이션의 주제가 되고 미국 경기장을 한국 선수가 채우고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오는 이 모든 현상. 이것이 예언의 실현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눈빛이 빛나고 있었어요. 문화의 힘을 이해한 겁니다. 총이나 돈이 아니라 음악과 스포츠와 드라마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고 그것이 진정한 강대국의 모습이었죠. 교수님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지금까지 본 모든 것들, 경제성장, 강자압 당당함, 약자에 대한 배려, 문화적 영향력, 이 모든 게 하나로 모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며 우주로 향했고 발사대에 서 있는 로켓이 보였어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였죠. 교수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국은 독자 기술로 위성을 우주에 올렸습니다. 세계에서 7번째예요.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인도에 이어서죠. 발사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거대한 불꽃과 함께 로켓이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관제센터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펜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를 쓸 수가 없었어요. 60년 전 82달러로 살던 나라가 이제는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죠.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우주 개발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국가의 종합적 역량을 보여주는 거예요. 과학기술, 산업기반, 인적자원, 모든 게 갖춰져야 가능하죠. 한국이 이제 그 클럽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나사가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 요청하고 있어요. 스크린에 반도체 공장이 나타났습니다. 첨단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반도체는 현대산업의 쌀입니다. 모든 전자기기에 들어가죠. 한국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시장 점유율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핵심을 쥐고 있다는 뜻이죠. 2021년 글로벌 반도체 대란을 기억하십니까?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전 세계 공장들이 멈췄습니다. 자동차도 못 만들고 스마트폰도 못 만들고 그때 각국 정상들이 한국에 전화했어요. 반도체를 우선 공급해달라고 요청하며 한국의 결정이 세계 경제를 좌우한 겁니다.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연구소였어요. 엔지니어들이 복잡한 코드 앞에서 작업하고 있었죠.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한국이 선두권입니다. 특히 언어 모델, 자율주행, 로봇공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실리콘밸리의 대기업들이 한국 인재를 스카우트하려 혈안이죠. 2025년 현재 교수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한국은 기술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육지통신 표준 배터리 규격,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이제는 기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예언이 말한 중심국의 모습입니다. 스크린에 UN 본부가 나타났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셨어요. 국제분쟁, 중재자로서의 역할도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은 독특한 위치에 있어요. 선진국이면서도 개발도상국의 경험을 가지고 있죠. 전쟁을 겪었지만 평화를 이뤘고 분단되었지만 민주화를 이뤘어요. 영상에서 한 아프리카 외교관이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이해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다른 선진국들은 위에서 내려다보지만 한국은 옆에서 함께 걸어요. 그들도 가난했고 전쟁을 겪었고 어려움을 극복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을 신뢰합니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024년 인도 태평양 경제협의체에서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했어요. 미국과 아세안 국가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했죠. 양쪽 모두 한국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한국이 어느 한쪽 편이 아니라 공정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스크린에 여러 나라 국기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원조하는 나라들이었어요.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원조 공여국으로서도 특별한 위치입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의 공적 개발 원조는 3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방식이죠. 한국은 단순히 돈만 주지 않습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기술을 전수하고 교육을 지원하고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아니까 그 방법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조 효과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적은 돈으로 더 큰 성과를 내주죠. 교수님이 칠판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분필을 들고 큰 글씨로 쓰기 시작하셨어요. 2025년 그 숫자가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예언이 말한 시기입니다. 교수님이 돌아서서 말씀하셨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낮아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경제 성장도, 기술 발전도, 문화적 영향력도 모두 어디서 나온 걸까요? 모두가 교수님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답은 사람입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그 한 글자를 크게 쓰셨어요. 시민의식, 그리고 돌아서서 말씀하셨죠.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민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명확하게 보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가장 놀라운 능력을요. 스크린 조명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시작되었어요. 서울 광화문 광장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화면에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수십만 명이 촛불을 들고 서 있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나온 부모, 휠체어를 탄 노인, 학생들, 직장인들 모든 세대가 함께였죠. 교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추운 겨울 내내 그들이 원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폭력적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파괴도 아니었죠. 그저 정의였어요. 민주주의의 회복이었습니다.
평화롭게 질서 있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싶었던 겁니다. 영상 속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조용히 서 있었어요. 노래를 부르고 연설을 듣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겁니다. 100만 명이 넘게 모였지만 단 한 건의 폭력 사태도 없었어요. 단 한 개의 상점도 약탈당하지 않았고 단 한 대의 차도 불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위가 끝나면 시민들이 쓰레기를 주웠어요. 광장이 더 깨끗해졌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00만 명이 모여서 폭력이 없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믿기지 않았어요. 스크린이 바뀌며 다른 나라 시위 장면들이 나타났습니다. 프랑스의 노란 조끼 시위였어요. 불타는 차들, 깨진 상점 유리, 경찰과의 충돌, 거리는 전쟁터 같았습니다. 이것이 2018년 프랑스입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수만 명이 모였고 격렬한 폭력 사태가 벌어졌어요. 다음 장면은 홍콩이었습니다.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 학생들과 경찰의 충돌, 최루탄과 화염병, 피로 얼룩진 거리 역시 혼란스러웠죠. 두 장면을 한국과 비교해 보십시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100만 명이 모였지만 평화로웠고 프랑스와 홍콩은 수만 명인데도 폭력적이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시민의식입니다. 성숙함이에요. 변화를 원하되 파괴를 선택하지 않는 지혜죠. 영상이 다시 한국 광장으로 돌아왔습니다. 70대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촛불을 들고 있었어요. 인터뷰가 재생되었습니다. 우리는 1987년 민주화 때도 거리에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젊었죠. 최루탄을 맞으며 싸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제는 평화롭게 우리의 뜻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민주주의입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과거의 투쟁을 기억하면서도 평화로운 방법을 선택한 사람들, 손자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할아버지, 이게 한국의 힘이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고함치지 않아도 부수지 않아도 변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이죠. 스크린에 또 다른 장면이 나타났어요. 시위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시민들이었습니다. 구급차 길 터주기, 쓰레기 분리수거, 노약자 배려 모두가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경찰이 통제한 것도 아니에요. 시민들이 스스로 만든 질서였죠. 국가가 위기일수록 드러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한국 시민들이 원한 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파괴도 아니었습니다. 평화였고 성장이었고 나아감이었어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걸어가는 거였죠. 교수님이 강단 앞으로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보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지고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만들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습니다.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칠판 앞으로 걸어가신 교수님이 분필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문장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이론의 한계는 인간 정신의 무한함을 증명한다. 그 문장이 완성되자 교수님은 돌아서셨습니다. 30년간 제 이론을 만들어 왔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00개가 넘는 나라를 연구했고 1000편이 넘는 논문을 썼죠. 하지만 한국 앞에서 제 이론은 무너졌습니다. 교수님이 고백하셨어요. 경제 이론으로 설명 안 되는 성장, 정치 이론으로 설명 안 되는 민주화, 사회 이론으로 설명 안 되는 시민의식, 모든 게 틀밖에 있었어요. 처음엔 좌절했습니다. 30년 연구가 헛된 것 같았죠. 하지만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이론의 한계는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 정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틀을 뛰어넘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게 희망이죠. 한국은 설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경험해야 할 현상이에요. 책으로 읽는 게 아니라 직접 느껴야 하는 거죠. 그들의 열정을, 그들의 끈기를, 그들의 따뜻함을, 그리고 그들의 성숙함을 말입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닦을 겨를도 없었어요.
교수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지고 있었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울고 있었어요. 앞자리 학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옆자리 학생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강한 법입니다. 돈보다 정신이, 무기보다 의지가, 건물보다 사람이 강해요. 한국이 가진 진짜 힘은 이겁니다. 시민의식, 공동체 정신, 서로에 대한 배려, 미래에 대한 희망, 이런 보이지 않는 힘들이요. 그래서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강대국들이 견제하고 선망하고 부러워하는 겁니다. 물질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한국이 보여줬으니까요. 정신의 힘으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강의실 조명이 천천히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서류 가방을 집어드셨어요.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죠. 한국이 보여준 길을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론에 갇히지 말고 가능성을 믿고 인간 정신의 무한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천천히 강의실 문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학생 한 명이 일어서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박수가 물결처럼 번졌습니다. 200명 모두가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교수님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셨어요. 뒤돌아보지 않으셨지만 고개를 살짝 숙이셨죠. 그리고 조용히 문을 나가셨습니다. 박수는 한참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서서히 멈췄지만 아무도 자리를 떼지 않았어요. 모두가 여운에 잠겨 있었죠. 노트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오늘 배운 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정신이 얼마나 강한지, 희망이 얼마나 위대한지 배운 시간이었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죠. 복도로 걸어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캠브리지의 가을 풍경이 보였어요.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봄 같았어요.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되는 느낌이었죠. 나는 오늘 단순한 국가가 아닌 인류의 가능성을 배웠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라였어요. 예언으로 점쳐진 나라였고 기적을 만든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보여준 인간 정신의 위대함이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까? 어떤 사람이 될까?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이론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 가능성을 믿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인간 정신의 무한함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전하신 메시지였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나라를 수십 년간 연구해온 석학이 스스로 만든 이론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경제도, 기술도, 문화도, 심지어 시민의식까지 기존의 틀로는 설명되지 않는 어떤 힘. 그 힘이 단순한 성장이나 우연이 아니라 누적된 시간과 선택,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세계가 당연하다 믿어온 기준이 흔들릴 때 새로운 기준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질문. 결국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드러난 것은 숫자보다 더 강한 무엇. 이 세상 어디에도 복사되지 않는 한 나라의 존재 방식. 이제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차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미래의 기준은 어디에서 태어나는가라는 질문 말이죠.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